방학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죠.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캠프를 8월 월화수 할까 목금토 할까 명희씨 언제 할까? 목금토 월화수 어느 게 나아? 목금토가 나아요? 그거 가서 다 쉬는 건데? 일하는 엄마도 있을 수 있죠. 일하는 엄마가 캠프에 어떻게 나와? 휴가 내고 올 수 있겠지. 목금토 하자고요? 아니, 애들 방학 숙제 하려고 하면 며칠 필요해? 밀린 방학 숙제. 일주일. 그래. 안녕? 이제 조금 웃어주네. 우리 캠프를 그러면 22, 23, 24. 왜? 성수기를 피해가야죠. 8월이냐고요? 네, 8월. 아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수기 보통 가족 휴가 떠나는 7월 말은 좀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100명 이상이 함께 지내야 되고 또 식사도 제공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장소를 확보하려면 겨울 같으면 경주 가면 하나리조트나 이런 데 쉽거든요. 근데 여름이라서 장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성수기를 피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가고 엄마들 여름방학 때 애들하고 좀 부딪혀 보고 이제 내 생각 날 때쯤 하려면 8월 22, 23, 24 이렇게. 그리고 비용은요. 식사를 우리 이제 협상해서 제공받으면 식사비 3일 하면 한 끼, 두 끼, 세 끼, 이렇게 5끼. 첫날 저녁하고 다음날 3끼, 오기 전날 한 끼 아니면 2끼. 이 식사 비용, 그 다음에 숙박 비용을 전부 합한 다음에 나누기 n 하는 거라. 엄마와 아이들 머릿수대로 나누기 n 해서 이렇게 균분하는 것으로. 물론 저하고 모기님은 공짜고. 그리고 이제 대충 생각하는 프로그램 엄마들이 좀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는 좀 더 길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좀 폭넓은 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강을 할 생각. 특강을 한 4번 정도. 첫날 저녁, 둘째 날 오전 오후, 마지막 날 오전 이렇게 하면 4번 정도 하죠. 그 나머지는 수다 떨고 노는 거라. 아이들은 그냥 퍼즐로 놓으면 저가 알아서 창의적으로 놀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애들 괴롭히지 말고 필요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인문학기행 가보면 애들 가만히 놔두면 잘 놀죠. 그거 뭐 모이라 캐사코 뭐 하자 캐사코 이렇게 하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생판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캠프를. 자율 캠프죠, 자율 캠프. 아이들끼리 이제 고학년, 저학년이 함께 어울리면서 자기들만의 질서도 세우고 또 뭐 사건, 사고도 일으키면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이런 거죠. 엄마들은 이제 엄마들대로, 지금 우리 금요일 강의는 그냥 듣고 다 가버리잖아요. 그 말고 이제 이런 캠프는 좀 수준 높게 집단 상담 하듯이 듣고, 자기 안에서 일어난 반응을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피드백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에 5년 전에 겨울 캠프를 2번 했는데 그때 물론 뭐 이렇게 뭐 피곤하긴 했지만 정말 많이 감동을 받고 울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울었는데 그때 엄마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끌려져 나오고 이러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제 훨씬 더 성숙해지고요. 그래서 캠프를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잠정적인 날짜는 이렇습니다. 8월 22, 23, 24.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카톡 해주시면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어젯밤에 떠오른 생각이 그래요. 아니면 목금토를 한다면 18, 19, 20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아이들 이제 계약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18, 19, 20 아니면 22, 23, 24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짜를 빨리 결정해서 제가 카페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엄마들 일정을 조절하고 하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이제 아이들 그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이래서 이제 제가 우리 수학교실 아이들한테 고학년 수학교실 12명 아이들하고 이제 매일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아니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저는 이제 도와주는데 시험기간도 되고 있어요. 이제 토요일 날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11시 되면 우리 모기님이 문을 열 거예요. 물론 저도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공부 조금 하고 놀고 공부 조금 하고 놀고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아이들 아주 기특한 게 제가 이제 수학 공부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90점 이상을 맞으면 10,000원, 잘하는 아이들은 100점 맞으면 10,000원, 그리고 아까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만약에 100점 맞으면 그 학년 전체에게 제가 10,000원씩 쏘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 중학생 2명 있죠. 중학생들이 100점 맞으면 전 고학년 수학교실 전체에게 내가 10,000원을 쏘기로 했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신월 다니는 우리 경원이는 자기 해보겠대. 아, 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요즘 앉아가지고 애들 대화가 주로 나 할 수 있을까? 나 올백 맞고 싶어. 계산거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야, 올백은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어제도 쌤이 월서초등학교 가서 말했단 말이야 하면서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 거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 번 말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겠다는데 왜 개혁하면 할 말 없는데 근데 전략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시절에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건 이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방법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될 시기가 초등 시절인데 예를 들면 그 아주 중요한 생각하는 힘 이런 걸 키울 시기가 거의 유일하게 초등 시기예요. 유아시기 초등 시기인데 이때 사회나 과학 100점 맞기 위해서 기말고사 때 한 달 전부터 막 학원 가면 보습학원 가면 막 돌리고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맞는 100점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힘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그 결과로 맞는 100점은 긍정적이지만 그게 아니라 특정 시험에 대비해서 반복되는 문제풀이를 거듭해서 맞는 100점은 생각하는 힘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요 수학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영어는 엄마표로 이렇게 길게 보고 준비하고 그래서 100점 꼭 안 맞아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교육률이 높은 이렇게 동네 엄마들은 이 묘한 경쟁이 있죠. 묘한 긴장도 있고 이래서 이왕이면 몇 개 더 맞춰가지고 이제 엄마들 세계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속물건성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미장원을 갔는데 롯데백화점 7층에 상인 롯데 미장원에 가서 내 머리를 깎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갔어. 근데 손님이 내하고 어떤 애 하나밖에 없었어. 그 어떤 애가 난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머리를 깎는데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물어봤어. 엄마한테 어떻게 깎을까요? 하니까 이 엄마가 아주 목소리에 자신감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애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아니 미장원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지 우리 와이프하고. 그래 우리 와이프가 고개를 뚝 돌리더니 바로 확 하더라고. 자기 학교 학생이었던 거라. 그때 우리 와이프가 과학고등학교 근무했는데 과고 학생인 거라. 과고 1학년인데 애가 좀 노안이더만. 난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엄마의 태도나 목소리나 이런 데서 우리 아들 잘났습니다. 이게 뚝뚝 묻어나더만.
미장원에서 괜히 목소리 높여가 막, 하여튼 뭔가 좀, 미안해요, 그 아줌마한테. 그게 벌써 오래전이니까. 엄마들이 이렇다고요. 애 공부 잘하면 그게 자기 뭐인 것처럼, 벼슬인 것처럼 막. 그 이제 이 시험이 다가오면 항상 우리가 이런 유혹에도 빠지고요. 특히 또 제 강의 듣는 엄마들 사이에서 특히 저학년 엄마들이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한다니까. 그래도 시험 공부는 해야지 하는 엄마도 있고, 됐다 뭐 1, 2학년 때 뭐 점수 별로 안 중요하다 하더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둘이 논쟁한다니까 선생님이 시험 공부 하라 했잖아 하고 아니다 길게 보라 했잖아 하고. 그건 집집마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뭐 정해진 게 어딨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해보면요, 특히 이제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쯤 돼가지고 전교에서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평소에 전교 한 7, 8등 하던 애가 전교 1등 하려면 과목별로 문제집 한 권을 더 사서 더 풀려야 돼요. 과목별로. 그러면 전교 한 7, 8등 하던 애가 한 2-3개 틀렸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혹시 어떤 과목에서 한 문제씩 건질 수 있어요. 전 과목 다 풀리면. 한 8, 9과목 되는데 중학교 가면. 기술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한 개 건지고, 뭐, 도덕에서 한 개 건지고 이렇게 되죠. 그거 합하면 이제 전교 7등에서 전교 2등, 1등 될 수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몇 개 한두 문제 더 맞추는데 모든 과목 문제집을 한 개씩 더 풀어야 돼요. 이게 효율적이지 않죠. 거기다가 중간 기말을 준비하게 되면 유명한 학교 앞의 학원, 종합학원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복습을 시키고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려요. 자, 이런 학습법을 뭐라고 한다 했죠? 양치기 학습법이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 맨날 하는 양치기 소년이 있죠? 그 양자하고 양으로 승부한다는 양자가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수험가에서는 이걸 보고 양치기 학습법 이렇게 불러요. 양으로 계속 돌리는 거지. 생각하는 힘이 잘하는 건 상관없고, 왜 불안하니까, 공부 방법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더 맞고 싶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맨날 틀렸던 문제 또 틀려요. 오늘 틀렸던 문제 저녁에 풀면 맞출 수 있어. 일주일 지나면 또 틀려요. 그래서 수능을 겨냥하고 고등학생들 공부할 때, 그죠? 개념을, 이 잘못된 생각이나 개념을 바로 잡지 않고 계속 문제를 풀어서 오답 처리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정답을 이제 답지를 보고 알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저녁에 풀면 또 맞아요. 근데 망각이라는 게 일어나서 개념의 교정이 없이 일주일 지나면 또 틀리거든요. 이건 실력이 아니죠, 실력.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제 확보할 실력을 크게 거칠게 4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최선의 실력이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면서 동시에 학교 성적도 잘 나오는 것. 이게 이제 최선의 길이죠. 예를 들면 우리 도연이 같은 경우가 그래요. 도연이 누군지 모르니까 지나갑니다. 생각하는 힘도 자라면서 학교 성적도 잘 나오죠. 그런데 아깝지만 이 2가지를 다 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성적은 좀 덜 나오더라도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치고 올라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엄마들은 생각하는 힘을 좀 유보하더라도 학교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래. 이 초등 엄마들의 이 레벨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깐 반짝반짝하는 학교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최악은 뭔가 하면 생각하는 힘도 안 자라면서 학교 성적도 안 나오는 이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 시절에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이거 잘 안 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들은 성적 특성 때문에 시야 자체가 어떻다고요? 단기적이고, 짧은, 콩나물값 깎는데 아주 빠르다, 이 말이에요. 장기적인, 이걸 뭐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전략적 사고는 보통 조직 생활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훈련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의 이 일이 전체 회사의 매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략적 사고라고 불러요. 이번에 하는 데모가 우리나라 전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데모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라. 운동권에서 늘 이걸 습관화시켜요. 레닌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기업에 가면 이거 전략적 사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도 저 같으면요 정말 이제 고수 엄마라면 뭐 해요? 영어 수학만 잘하자 이렇게 딱. 우리 잠수는 영어를 돕는 우리 현숙 쌤도 자기 아들 6학년이잖아요. 정민이한테 그렇게 제안할 때 전 과목 100점 맞으면 뭘 사주겠다? 아이폰 6를 사주겠다. 아이폰 6가 최신이야? 아이폰 6S인가? 폰을 바꿔주겠다고 제안을 했대. 근데 딱 듣다가 어제 우리 점심 먹으면서 야 정신 차려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늘 강조했죠. 그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초등 사회 과학도 100점 맞아야 되지. 근데 정민이는요 애가 어리지만 애가 똑똑해. 그래가지고 사회나 과학은 대충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초등 고수라면 국어, 영어, 수학에서 완벽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고수가 되는 길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특설만 뽑을 때 있잖아요. 영남고등학교 가면 특설만 뽑아요. 특설만 뽑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온 애들 보고 뽑죠. 중간고사 성적하고 3월 모의고사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뽑아요. 그때 뭐만 보는지 알아요? 국영수 성적만 봐. 왜? 사탐과 가탐 성적은 안 봐요. 특설만 뽑을 때. 왠 줄 알아요? 사탐과 가탐은 어떤 애들이 미리 열심히 해온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한 애들 성적이 잘 안 나오지만 이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문가는 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 뽑아서 특설을 만들 때 국영수 성적만 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길게 보고 선택과 집중. 가능하면 수학 같은 건 좀 평소에 해야지, 평소에. 시험을 대비해서 따로 공부하는 것은 뭔가 공부하는 게 잘못됐어요. 특히 초등 고학년이라면 수학 공부 습관을 잡아서 매일 꾸준히 한다면 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의 결과로 기말고사 성적이 나와야 돼. 너무 쫄 필요 없고요. 그죠? 평소에 안 하고 뭐 복습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대충 뭐 엄마들은 뭐 카바레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기말고사 기간 돼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문방구 앞에 뛰가가 문제집 사가 막 이건 비정상적이죠. 이래가 나오는 건 어려워요. 진짜 실력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수학과 영어는 평소에 꾸준히 자기 습관을 잡아서 하고 그 결과를 그죠? 가지고 기말고사 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것도 사실은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 습득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하게 되면요. 어쩌면 학교 영어 성적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영어 성적 너무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영어 교과서 똘똘똘 외우고 중학교 가면 CD 나오죠? CD 맨날 듣고 음악 듣듯이 이래가지고 그걸 통째로 교과서를 외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초등 때부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학교 성적이 좀 덜 나오더라도 꾸준히 아이들이 이 언어에 노출되고 그죠? 또 그 집중 듣기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고 있으면 이 아이의 학교 성적, 학교 시험으로 평가되지 않는 그 숨은 실력이 그 물 밑에 이렇게 그죠?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 성적이 얼마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하고 덜 싸우고 스트레스 덜 받고요. 왜냐하면 나만 좀 스트레스 받으면 되거든. 엄마만. 전략적 사고를 키우느라고. 그러니까 불안감과 싸우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애 스트레스 준다니까. 그러면 시험 기간에 이제 애들 피곤해지고요. 불안해지고 쫓기고 이렇거든요. 이제 기말고사를 두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많은 엄마들이 제가 익혀도 또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왜냐하면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해도요. 자, 이 습관을 들여서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중학교 가면 중간기말 4번 시험 치죠. 물론 요즘 자유학기제가 있어서 한 학기 쉬기도 하지만 자, 중간기말 4번 쳐요. 4번 치면 4번의 시험을 대비해서 각각 한 달씩 앞에 어떻게 해요? 시험 공부를 하죠. 유명한 거 하면 다 이렇게 해요. 그래야 전교 몇 등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 자, 이렇게 하면 4달 날라가요. 4달. 무슨 말이냐. 자기 주도적 그 공부를 엄마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하는 이것이 4달 동안 못하게 되나 스톱된다는 뜻이에요. 스톱. 4달 날라가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문제를 풀었어. 그렇게 막 긴장해서 열심히 했어. 이런 애들일수록 시험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커. 그래서 쉬어야 돼. 노래방도 가야 되고 뭐 친구하고 만나야 되고 시내도 나가야 되고 그죠? 공습관 깨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잡는데 또 보름 이상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4달과 각각의 한 달마다 보름 이상 2달이죠.
그럼 6달이 그냥 날아가. 자기 공부 시간이 6달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고 꾸준히 자기 실력을 키워간다면 6달을 확보하는 거라, 잘하면. 정불안하면 이제 시험 치기 마이너스 2주 중학교 가면 전부터 이제 다른 과목들 뭐 좀 하든지 아니면 평소에 복습하는 습관 들이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험에 투자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뭐 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의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죠. 그 시험 때만 공부하는 거 이건 뭐 형편없는 공부 태도고요, 사실. 이렇게 해야 자기 시간이 많이 확보돼서 정말 그 수준 높은 실력 있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오늘 아이의 성취 정도는 뭐 유전자에도 달렸고, 예? 유전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 습관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경계하고, 또 제로운 엄마들이 하면 해봐. 한 번은 문방구 앞에 가서 넘기는 문제를 사서 풀려보고, 한 번은 아예 놀려보고, 이렇게 하라니까. 놀려본다는 말은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성적의 차이를 비교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 아직 어리고 시간은 많으니까. 해보면 별 차이 없어요.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그놈의 평균 99점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전교 1, 2등 하려고, 예? 과목당 한 문제집을 더 풀린다. 이건 정말 고문이기도 하고. 거기서 어쩌다가, 한 문제 정도 더 건지면, 그죠? 이게 전교 1등과 2등의 차이가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나 뭐 갑자기 내가 시험 그래 토요일 날 일찍 문 연다고. 우리 수학하는 아이들 와서 기특한 게 경원이 같은 아이들이 그래 해보겠다 하면서, 그 저도 지금 이제 딱 내 마음속으로 경원이가 특히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엄마가 이제 일하러 다니면서 많이 놓친 부분이 많아서 학기 중에도 그냥 늘 구멍난 부분을 발견해서 그걸 이제 저학년 교과서를 다시 복사해서 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꾸준히 이제 그렇게 따라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고 이래서 특별히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문장제 문제들을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온 거 있잖아요. 그 틀린 문제들을 내가 이렇게 노트에 다 한 문제씩, 한 페이지 한 문제씩 뺏기게 할 거거든요. 뺏기게 하고, 또 다 뺏긴 문제는 다시 이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이렇게, 뭐 대책?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용기를 주려고. 아이들 이미 수학에 대해서는 자기 못한다는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여자애들 둘이, 우리 6학년 여자들 둘이 수학 공부하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정민이보다 못해. 그러면서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우리 정민이, 도훈이는 수학을 잘하잖아요, 남자애들이고. 근데 여자애들은 성실히 하면서도 항상 이미 우린 정민이, 도훈이보다 못해, 이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너는 내 말 듣기만 하면 정민이보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쇠뇌시키고 있어요. 용기를 주려고. 그리고 나 올백 맞고 싶은데 이 카드라고. 그래서 내가 고함을 꽥 질렀어요, 어제도. 엄마들도 집에서 협조를 해야 돼. 올백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우리 현숙 씨도 그래가지고 어제 내하고 약속했잖아. 전과목 올백에서 정민이 휴대폰 바꿔주는 걸 국영수 올백으로 바꿨어요. 사실은 국어 올백도 빼야 돼. 그죠? 국어를 100점 맞는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상 안 하나? 아니, 책을 꾸준히 열심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문제풀이는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제가 찌개 끓여서 거기다 MSG 태우는 거 똑같다고 했죠.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고, 이런 것이 자라서 그 전체적인 그 아이의 독서력이 되는 거죠. 책 읽기를 통해서 자라나는, 생각하는 힘, 또 창의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자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제 책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 그 시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만연해 있는, 특히 이 동네는, 그죠? 전부 아파트고 이러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뭣도 모르면서 라고 말하면 미안한데. 진짜 모르잖아요. 이
아이 키우는 일이 당장 그 눈앞에 닥친 일만 막 해결하려고 이렇게 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제 우리 그래도 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래서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고 승부가 금방 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점 이걸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길게 본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오지랖 막 하지 말고요. 그냥 책 꾸준히 읽고 성실한 공부 습관을 들이면 탐구는요,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언제 한다고요? 부지런한 애들도, 최상위권 애들도요, 고3 1월 달에 해. 고3 1월 달에 메가스터디 딱 들어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탐구, 국사를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 그 선생의 인강을 딱 들으면 돼요. 하루에 하나씩. 50분씩 투자해서. 보통 애들, 고등학교 3학년들은요, 밤에 학교 수업 갔다, 야자 끝나고 오면 밤 10시죠. 집에 와서 씻고, 가볍게 간식 먹고, 그거 들어요. 한국사 강의.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국사학과 나온 고종원 선생, 아니면 뭐 강민성 이런 애들 있어요. 이건 안 적어도 돼. 여러분들 그때 되면 또 선생이 바뀌어. 인생들이 늙기 때문에 또 젊은 선생들이 치고 올라와. 옛날에는 한국사 하면 누구였어요? 메가스터디 창립자. 손주은이었어요, 손주은. 얘가 서울대 동양사학과인지 뭐 나왔잖아요. 손주은이 1타 강사였어요. 사탐에서, 그 한국사에서. 그러다 이제 손주는 좀 나이가 들고 이래서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시 사이트를 운영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왔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아까만 고종훈, 강민성,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엄마들 취향에 따라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교재도 다 만들어서 팔줘요. 그리고 또, 집이 가난하신 분들은 이거 다 어둠의 경로로 구할 수 있어, 이 강의들을. 저는 이거 메가스터디 가서 안 들었어요. 다 어둠의 경로로 구해서 들었어요. 교재는 중고나라 가서 다 샀어. 그래가지고 애한테 보급하고 막. 그러다 어떤 놈 사귄 애한테 사기치려고 해가 싸우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형편이 넉넉하실 테니까 그 메가스터디 가면 한 강좌든데 한 10만원? 그게 언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거라.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3학년 1월 달에 국사는 좀 양이 많으니까 물론 그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사 수업에 충실하고요. 평소에 어릴 때 책을 읽었고 이러면 국사는요 하루에 한 강의씩 들으면서 2달 하면요 문제풀이까지 다 끝나. 그러면 딱 1등급이에요. 그냥 안정적으로 공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안 읽고 이러면 이제 계속 고생하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평소에 책을 읽어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 이게 높아지면 사탐 과탐은 아주 쉬워요. 딱 정해져 있어요. 화학은 이호진 이런 식으로. 뭐 초등 1, 2학년만들한테 내가 이거까지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아니 이 선생들 이름은 늘 바뀌어요. 하지만 수능 공부하는 딱 길이 있어. 길. 얘들이 중3쯤 되면 이제 내가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옛날에 네이버에 가면 가장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수능 시험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 줄여서 수만휘. 수만이라는 사이트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공신급 아이들을 모집해가지고 걔들이 각 과목별로 수능 대비법을 썼어. 그게 책으로 나왔죠. 수만이 공부법이라고. 그게 제가 확인한 것까지 버전 2까지 있어요. 해마다 수능 제도가 조금씩 바뀌니까. 수만이 공부법을 딱 중3 때 사. 거기 보면 딱 보면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커리큘럼이 딱 나와 있어요.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게 딱 정해진 길이구나 이걸 안다니까. 그걸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코스를 따라서 아이들 3년 동안 딱 공부하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책보다 더 개정된 책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또 진짜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이라면 오르비스 옵티무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라틴어라서 잘 모르겠죠. 오르비스 옵티무스 최정의 집단 이런 뜻이에요. 이건요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취지가 상위 1% 학생들을 위한 입시정보 사이트. 이 창시자가, 설립자가 누군가 하면 이광복이라는 친구인데, 삼수 끝에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친구라. 아슬아슬하게 지방대 의대를 2번이나 가게 돼. 서울대 의대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슬아슬하게 입시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입시 경험이 많이 쌓인 거라. 그래서 이 친구가 안타까워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고 나서 최상위권 입시 정보를 나누는 사이트를 열었죠. 오르비스 옵티무스. 그래가지고 이게 요즘은 좀 이제 개방되고 알려지고 이래가지고 꼭 상위 1%는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뭐 상위 2%? 이 정도까지 이제 입시에는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우리 아이 중3 때부터 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4, 5년을 계속 거기서 살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입시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지만 고3 입시 가끔씩 이렇게 저 찾아와서 상담하잖아요. 제가 시킨 사람은 다 합격이라. 아, 이거 모르네. 이게 아깝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제 능력을 활용하는 엄마들이 없어. 언제 커서, 그때는 저도 늙어가지고, 이제, 낡아지겠죠. 아웃데이트. 아니, 이번 겨울에도 대원고등학교 자사고 애들, 문과 애들 전교 10등 하는 애 둘이 나왔잖아. 하나는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재수한대. 하나는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더 좋은 과를 못 갔어. 이분이 수능에서 대원고등학교 2등 한 애가 성적을 들고 왔는데 딱 보니까 그냥 이제 얘들은 이미 이제 서울대는 포기한 애들이에요. 자사고니까 내신 나쁘고 그러니까 평소에 나오던 실력으로 봐서는 서울대는 못 가겠다고 생각해서 국사를 안 하거나 재외국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갈 수 있는 데는 최상위 레벨이 연세대 경영학과죠. 근데 내라 했어. 내면 간다고. 근데 쫄아가지고 시중에 이제 입시 학원들이 발표하는 배치표만 믿고 그냥 그 배치표대로 고대 영문과를 냈어요. 그리고 휘파람 불면서 들어갔지.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무슨 이야기도 또 여기까지 갔나? 초등인 엄마들한테. 이건 이제 동네 언니들한테 아는 척 하라고 오리부스 옵티무스. 우리나라 최상위권 수험생의 거의 절반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라틴어로 최정의 집단, 오르비스 옵티무스. 그리고요, 오르비스 옵티무스 안에, 오르비스 옵티무스. 아, 무식하네, 진짜. 최우등 졸업, 최우등 집단,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지,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광복이라는 친구는요, 지금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 있는 최상위권 입시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 EBS 이런 데 맨날 나온다니까? 입시 설명회도 맨날 하러 다니고요. 보통 이제 대구에서 입시 설명회 한다 하면요, 사립 7개대 입시 설명회가 연세대 고려대 입학최장도 오고 해가 버무든 그랜드 호텔에서 설명회 하고 이런 거 하죠. 근데 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라. 엄마도 그것도 모르고 미어 터져 그런 거 하면. 서울에서 하면 무슨 대학교 강당에서 하고 이러죠. 근데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그런 데 안 가. 이광복이 하는 최상위권 입시, 그죠? 이 설명회 이런 거 따로 해요. 이 사이트에서. 저도 서울에 직접 올라간 적 있어요. 얘들 만나러. 거기 가면 이제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아주 고급 이제 수능 데이터 같은 거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엄마한테 너무 많다. 적지 말고 이런 거 적어 말라고. 이제 초딩 엄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래 학교 같은 데 가서 초등 저학년 엄마들에게 이 아이들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렇게 저렇게 내용을 이야기해요. 엄마들은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이제 바탕에 깔고 말한다고요. 전체적인 전략적 이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건데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요. 캠프를 한 달 해야 되죠, 한 달. 그렇죠? 근데 학교 강의가 1시간 30분인데 어떻게 이걸 다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거칠게 말하고 자극적으로 말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 엄마들 안에 있는 기존의 그 개념 이걸 깨고 싶어서 초등 저학년 엄마들 사이에 횡행하는 일반적인 이제 것들을 깨야 되거든요. 시험 이야기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또 길게 보면 시험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고 했죠. 길게 보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학생들은 초등 6학년, 남학생들은 중학교 가면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엄마들이 아무리 좋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죠. 이거 안 되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돼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이걸 못 해가지고 우리 애가 아빠를 무서워하고 이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이후로는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사람이 좀 되고 나서는 제가 아이한테 항상 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건져 올려서 표현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강의한 것처럼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인생에 그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아빠한테 조언을 구하고 이러죠.
엊그제도 이틀 전에도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자소서 썼는데 읽어보고 첨삭 좀 해줘 하면서. 아니 지금 26 청년이 이 월요일날 면접 보거든. 월요일날 뭐더라? 전 일본 공수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본 우리나라로 말하면 칼이라 칼 대한항공. 전 일본 공수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원래 일본은 2위 항공사였는데 1위 항공사가 부도가 났지. 그래서 지금 일본의 1위 항공사가 됐는데 여기 이제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써가지고 저한테 파일로 보내주고 아빠한테 읽어보고 고칠 부분 고쳐달라고 첨삭을 부탁한다니까? 신기하죠? 왜 마우스가 안 먹어? 전체 하면 어디 갔노? 이게 우리 아들 쓴 자소서예요. 이 절대 보여주지 말겠는데. 이렇게 쓰고 이제 저한테 읽어보고 이제 교정하라고 보내왔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제가 부탁을 했죠.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대외장학금 학교에 많이 오니까 대외장학금 좀 신청하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찮다고, 자소서 쓰기 귀찮다고, 아빠가 자소서 써주면 낼게 하면서. 웃기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때려치라고 했어. 근데 이제 애가 커가지고 지금 필요하니까 이렇게. 제가 그래, 이 앞페이지는 아빠가 손댈 게 없다 하면서 완벽하다 하면서. 뒷페이지만 제가 카톡으로 좀 교정해 줬어요. 여기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 아빠하고 뭐 어떻게 있죠? 부모님의 소신 아래서 뭐, 자기 공부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는 부모님의 소신 아래 자라왔기 때문에 뭐 이래서 놨죠. 근데 요 대목은 좀 위험하다. 자칫하면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표현을 좀 바꿔봐라. 그죠? 자기 공부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에게 배우는 걸 싫어하는 것을 비칠 수 있죠. 남에게 다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남에게 의존하는 이라고 단어를 바꾸면 좀 훨씬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 갔노? 수학 능력에서 상위 약 0.3%에 해당하는 높은 성적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걸 약 0.05%로 바꿔라. 니는 니 성적도 모르나, 그러면서. 0.3%는 이제 고3 때 받은 점수고, 재수할 때는 0.05% 받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쳤다는 법학 적성 시험에서 7,500명 가운데 120등 했다고 했죠. 이것도 지가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저는 지식과 학습량이 많다는 점보다 사고와 학습의 틀이 탄탄하게 잡혀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게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그죠? 옛날 같이 이렇게 지식의 양을 많이 집어넣는 이 방식은 낡았다고 했죠. 요즘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해서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걸 배우게 될 때 이 배운 것을 빨리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능력, 이게 대학 수학 능력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숫자, 무슨 숫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잖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자, 어디 가든지, 그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적응하고 이런 거죠. 취직해서 회사 생활 하더라도. 자, 이런 틀이 이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녀교육을 할 때 초등 시절에 도와줘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을 가장 종합적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힘, 이게 중심이 되죠. 생각하는 힘을 중심으로 뭐 창의적 사고, 뭐 독해력, 어휘력 이런 것들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은 유라동에 있는 솔비도서관 가는 거 알죠? 살비도서관. 근데 제가 우리 힐스테이트 도서관에서 작년 겨울에 우리 이름 뭐고? 반딧불 도서관. 반딧불 도서관에서 연희 씨가 관장하는 바람에 반딧불 도서관에 4번 특강을 했잖아요, 겨울에.
근데 그때 너무 하여튼 좋았어. 저도 강의하는 저도 행복했고, 듣는 엄마들도 명강이라 하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강의한 적이 잘 없거든. 저도 아주 좋은 축으로 남아있어요. 그 강의 때문에 또 우리 힐스테이트 엄마들하고 많이 좀 이렇게 관계도 생기고 친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언제든지 제가 뭐 강의료 없이 이제 그 강의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뭐 아파트 도서관 이런데 그 한번 작업해봐요. 우리 이 유라동 엄마들이 하여튼 애를 써서 살비 도서관 가게 됐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수요일날 그죠? 그 신기하게 근데 학교 강의를 나가서 이렇게 동네 엄마들 관계가 되는 예가 많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한두 번 오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 율금초등학교 엄마들 이렇게 단체적으로 많이 제가 다시 하려면 열 몇 명 되더라. 우리 연구소에 강의 들어오거나 또 아이들을 보내거나 이랬던 엄마들이 제일 첫 분이 감동적으로 누군지 알아요? 세댁진이님인데 지금 셋째 임신해가지고 20일 날 낳는다는 알아요? 그 대화명이 세댁진이거든. 그 엄마가 저 율금초등학교 처음 강의하러 갔을 때 이미 유튜브로 제 강의를 많이 듣고 있었고 가니까 잠순의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법 책을 사가지고 저한테 사인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평생 학교 강의 다니다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온 엄마 처음. 그래 너무 고맙고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제 다른 동네 사시는 분도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저한테 강의를 줄 생각 안 해도 돼요. 저도 사실은 이런 잔육에 대해서 전부 우리 이웃의 도움을 받은 거죠.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린이 서점 호세우치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10년을 호세우치 어린이 서점을 다녔죠. 또 책방 선생님 덕분에 강의를 제안받아가지고 12년 동안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를 했죠. 또 잠순회를 알게 돼가지고 물론 제가 잠순회 회비를 내고 다녔지만 잠순회 많은 분들이 정말 저를 도왔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아빠가 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조언하고 뭐 문제집을 추천하고 또 영어 공부도 사실은 잠순에서 그냥 공짜로 배운 거잖아요. 제가 받은 게 다 이게 공짜죠, 공짜. 이제 제 식으로 말하면 은혜예요. 그리고 제가 아이하고 소통하는 법은 또 제 스승으로부터 배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전부 저는 값없이 받은 은혜 이렇게 생각돼서 마땅히 또 저도 이걸 사회에 되돌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서점에서 12년 동안이나 제가 그냥 강의를 해왔겠죠. 근데 학교는 또 고맙게도 돈을 준다니까 교육청에서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을 준다니까요. 학교는 원래 50개 학교 가는데 50개 학교 가가지고 11만 원씩 받거든. 500만 원 넘죠. 우리 아이 한 달 서울 월세가 지금 60만 원이야. 그래도 우리 아들의 10달 월세는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또 이러다 보면 어떤 유치원 같은 데서는 돈 많이 주고 부른다니까. 잠순회에서 제 부를 때는 저한테 50만 원씩 줘. KTX 비용 따로 주고. 요즘은 안 불러서 탈이지. 옛날에 제가 한참 열심히 아이 키울 때. 그리고 유치원 이런 데서 이제 돈이 많은가 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주고 나눌 책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하도 공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정말 금요일만큼은 공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엄마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따뜻해진 마음을 가지고 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그걸 흘려보내고 이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택한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언젠가 너도. 이거 알라딘 보시면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가 알라딘에서 1위가 강아지똥이고요. 2위가 이 책이래요. 자, 뭐 알라딘이고 뭐고 국내를 벗어나서는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지난주에 했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고 했죠. 그건 미국에서만 2천만 부가 팔렸다고 했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그리고 또 너는 특별하단다. 뭐 이런 그림책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그림책들 가운데 그 국내 작품 말고는요 대부분 페어북이에요. 영어로 된 스토리북이 다 있죠. 이번에도 우리 연구소에 오는 어떤 엄마가 월천초등학교 어떤 엄마가 스토리북을 200권 기증했잖아요. 스토리북이 뭔지 알아? 알죠? 리더스북 말고 리더스북은 이제 읽기 학습자를 위해서 사용 의의수를 제한하는 책을 말하고 스토리북은 그냥 이런 그림책의 원전 영어 버전을 말해요. 그래서 누가 200권을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외국 그림책들은 영어 버전도 있으니까 이걸 잠수에서는 페어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말 책으로도 읽고 나중에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 버전으로도 이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읽고 이러면 좋죠. 어제도 이제 제가 무슨 책을 가지고 엄마들하고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피터 레이놀즈는요 전에 한번 읽어드린 책 점이라는 책 있죠. 그 점이라는 책에 그림을 그린 분이에요. 피터 레이놀즈. 이분은 이제 글은 잘 못 쓰나 봐. 다른 사람이 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근데 그림이 워낙 따뜻하고 이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이 글쓴이보다는 그림을 그린 분의 이름으로 더 유명한 그림책이죠. 제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 원래 우리 연구소에서 없었는데 북부도서관에서 기증받았어요. 북부도서관에서 우리한테 한 2,000권을 기증했는데 그 중에 한 권으로 이건 엄마들이 딸에게 읽어주면 좋을 그림책이고 또 우리 엄마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읽어도 좋을 책이죠. 어느 날 네 손가락을 세워보던 날 그만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 맞추고 말았단다. 첫눈이 내리던 날 널 하늘 높이 치켜 올리고 가만히 지켜보았지. 네 고운 뺨 위에 흰눈이 내려앉는 걸. 어느 날 우리가 함께 길을 건너던 날 넌 내 손을 꼭 붙들더구나. 조그만 아기였던 네가 이제 아이가 되었구나. 이따금 난 지켜본단다. 네가 잠자는 모습을, 꿈을 꾸는 모습을. 그리고 나도 꿈을 꾼단다. 언젠가 너는 푸른 호수 그 맑은 물속으로 뛰어들겠지. 언젠가 너는 깊은 숲 그 서늘한 그늘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겠지. 기쁨이 가득한 순간도 있을 거야. 기쁜 나머지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겠지. 언젠가는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그리고 멀리 뛰는 날도 있을 거야. 언젠가 너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겠지. 전에는 생각도 못했을 만큼 높이 높이. 언젠가는 슬픔에 겨워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날도 있을 거야. 언젠가 네가 노래를 부르면 바람이 너의 노래를 멀리 멀리 싣고 가겠지. 언젠가 나는 보고 있겠지. 나에게 손을 흔드는 너의 모습을.
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겠지.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야. 그토록 크게 느껴지던 이 집이 이상하게 작게 느껴지는 날이. 언젠가 느끼게 될 거야. 내 등에 온몸을 맡긴 작은 너의 아이를. 언젠가 나는 네가 네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는 걸 보게 되겠지. 언젠가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훗날 너의 머리가 은빛으로 빛나는 날,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딸아, 넌 나를 기억하겠지. 오늘 천백이 어디서 왔어요? 아, 친구가 이제 소개받고. 친구 누구예요? 안윤주 씨. 안윤. 꽃에 우치할 때 좀 많이 들었고. 아, 윤주 씨요. 하늘채 사는. 신을 다녀요? 아니고. 근데, 대서? 네. 대서? 네. 그래서 좀 상해 가서 받고. 몇 동? 1106동. 내 1105동 살잖아요. 한 동네네. 네. 근데 그놈의 대서에서 나를 안 부르더라. 대학은 뭐라 했어요? 사랑빛. 어? 사랑빛. 사랑빛? 네. 또, 네오쿤. 맞다, 네오쿤. 그 다음, 뒤에는 성꽃말이 외웠다. 그 다음, 수인망. 그 다음에 이하경 외웠다. 그 다음, 뒤에, 어디, 거북이. 그 다음, 어? 인디안 썸머? 그 색깔 이름이에요? 인디안 썸머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냐고요? 아니, 좀 멋있는 뜻 같긴 한데, 인디안 썸머? 염색할 때 색깔 이름 아니야? 아니에요? 어? 거북이님이 듣고 좀 말해줘봐. 왜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나? 인디안 썸머 어디 좀 익숙한, 어? 인디안 썸머, 인디안들의 여름이란 뜻이에요? 어? 뭐라 카노? 내 나중에 검색해 볼게. 취사해 줄게. 그 다음. 어? 아, 둥이네. 그 다음. 경진이 고모는, 여성모는 대화명. 예? 아, 긍정적 마인드. 그래. 그 다음. 아니, 한 칸 건너뛰고. 예. 어? 가입 안 했다고요? 어디서 왔어요? 오늘 처음 왔죠? 지난주에 왔어요? 어디서? 지난주에 왔다고요? 근데 가입 안 하고? 그래, 아니, 가입 뭐 강제 아니니까 뭐. 안 하면 자기 손해지. 그 옆에 분은요? 아, 저는 오늘 처음. 그, 같이 왔어요? 네. 뭐, 애기 몇 학년이에요? 6학년, 3학년, 7. 어디? 학교는? 월서. 월서예요? 네. 어제 제 강의 들었어요? 아니, 그 명강의를 안 들었어. 와, 아니, 그것만 그럼 들었어요, 어제? 그래요? 또, 오늘, 내 모르는 분들, 잠깐만. 네. 예? 누구, 건우 엄마 친구들이요? 그 몇 학년이에요, 애기들이? 아, 월서에서 어제 듣고 왔다고? 지난주에 왔던 옥포초등학교 엄마들 어디 갔노? 다 도망갔나? 우리 한 번 들으면 다 없어지지. 또, 모기님 앞에 있는 엄마는, 예. 어디서 왔어요? 오늘 처음 왔죠? 두 번째요? 옥포에서 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 나연아 시어머니가. 현아 누나 며느리. 아니, 시어머니하고 올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
아니, 시어머니하고 오지 말고 혼자 와. 그 시어머니 너무 세가지고 같이 다니면 피곤할 거야. 아니, 내가 좋아하는 누나라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내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이 경북도 의원도 하고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분인데.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죠? 명문가에 시집은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세가지고. 그 시어머니 따라오면 안 올 건데, 내 이런 생각 했거든. 그리고 어렸을 적 엄마들, 여기는 어디고, 써니, 윤이, 그 다음에 옆에는 대화명. 이진이 실명으로 돌았어요? 또 한 명 어디 갔어? 갔어요? 그럼 그 옆에는 월서예요? 네. 같은 1학년? 예. 우리 연구소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 연구소를 처음 이제 열게 된 취지는요, 제가 이제 엄마들 만나서 강의를 하던 어린이 서점, 세호치가, 그 선생님 이제 암도 걸리고, 또 경영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요일 강의가 너무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이 강의를 계속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 들었죠. 저는 이제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뭐 아이들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그 강의는 계속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엄마들이 모일 아지트 같은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된 게, 아이디어를 얻은 게 정부 지원을 받자 이거였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서울에 교육부 연수를 갔는데, 그 자기주도학습 연수를 교육부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저하고 한 방을 썼던 어떤 선생님이 수성구에 사는데, 이분이 제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듣더니, 선생님 같으면 그거 정부 지원을 마을 기업을 해서 지원하면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연수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신기하게 또 저하고 같이 저를 돕는 우리 모기님이 이미 마을 기업에 신청을 해놓은 거라. 어떻게 알았는지.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기업 이제 5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제 회야 정부에서 이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서점을 대신할 이제 준비를 했죠. 그때 우리는 이제 모기님이 살던 곳이 남구라서 남구에 있는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우리 이웃이 된 엄마들 5명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저하고. 그 남구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남구 심사에서 1등을 했어.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막 울었거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남구에서 1등. 그리고 대구시 심사에까지 갔죠, 이제. 대구시 심사에서 14팀이 뽑혀서 이제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았는데, 대구시 심사에서 3등을 했어요. 거기서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했거든? 제 마음을 이제 제가 아이를 키워온 이런 이제 왜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더니, 대구까지는 잘 나갔어. 대구에서 3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행정자치부 마지막 심사에서 대구에서 14팀이 올라갔죠. 이 14팀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대구시 공무원들이 있죠. 제가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대신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 14팀 전체에 대해서. 그 14팀 전체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8팀이 합격을 했는데 3등을 한 우리가 떨어졌잖아요. 슬프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꿈꾸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던 우리 이 엔젤 투자자라고 하죠. 엔젤이 나타나서 그런 것 같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돈을 쾌척했죠. 그래가지고 이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김에 남구 괜히 거기서 막 하지 말고 제 강의를 듣는 엄마들이 많이 있는 이 동네로 신월성지구로 오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당시에 이제 어린이 선생님에서 제 강의를 듣고 늘 함께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이 하늘채 살고 힐스테이트 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봐야 뭐 2~3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힐스 하면 현정씨, 그죠? 하늘채 하면 현숙씨, 이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마치 제게는 천군 만마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급하게 처음에는 또 엄마들이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이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1층을 얻자 하더라고. 그 아파트 1층 가보니까 전부 뭐 어린이집 하고 있고 뭐 아파트 1층이 없어요. 그래서 또 뭐 아파트 4층이라도 하자 하면서 힐스 4층인가 가보고 했잖아. 만약에 그때 얻었으면 우린 당장 쫓겨났을 거라.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뛰노는 거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게 좀 공공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그래도 상가 건물이 대외적으로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우겨서 이제 여기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이렇게 엄마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금요일 강의, 이건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금요일 강의 말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엄마들하고 저하고 이제 토라스쿨 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아무나 잘 못 오줘요. 진짜 저를 신뢰하고 마음이 열린 분들이 와서 하는 토라스쿨이 월요일 오전 이 시간에 하나 있고요. 금요일 밤에 직장 다니는 엄마들하고, 이건 이제 단순히 아이 키우는 일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저처럼,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은 엄마들이 이제 함께하는 이런 모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엄마들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제가 좀 알려져서 이제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을 가거나 아니면 요청하는 곳에 가는 강의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엄마들하고 제가 함께하는 거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아이들 돌봐서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새 건물이잖아. 임대료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하고 소통하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니까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면 뭐 애들 안 돌보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아이를 키운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최소한의 아이들을 제가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하는 아이들이 원래 제가 이제 정성껏 돌볼 수 있는 숫자를 1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중학생 되고 애들이 안 가니까 중학생 되면 이제 학원으로 가든지 뭐 해야 되잖아? 자기주도적으로 하든지. 중학생 둘이 안 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12명, 제가 고학년, 4학년 이상 12명을 수학 공부 시키고 있어요. 저학년 또 10명은 이제 우리 모기님이 요방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수학하는 애들이 대부분 또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이제 집중 듣기니까 DVD 보기 흘려 듣기는 집에서 엄마들이 하고 집중 듣기는 이제 여기서 현숙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서 정민이 7살 때인가 6살 때 호세체 와서 이제 제가 아이를 키웠던 방식을 쭉 소개받고 현숙 씨가 그렇게 정민이를 키워왔죠. 그래서 벌써 정민이 6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항상 이렇게 함께 의논하면서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돕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영어교실에 배출된 아이들이 좀 수준이 높아지면 또 뭐 이제 아이들 커리큘럼을 짜거나 이럴 때는 제가 직접 돕겠지만 아직은 뭐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그냥 집중 듣게 하고 영어 원서들을 읽고 이런 거 이제 현숙 씨가 하고 있죠. 이게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하는 작업이에요. 아, 하나 더 있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제한돼 있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교사를 채용할 수도 없고요. 저나 모기님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야 뭐 더 할 수 있는데 공간도 제한돼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는 이것밖에 없어서 가끔씩 제 강의 듣고 이제 학교에서 오는 엄마들이 물어보면 우리 현숙 씨가 제안을 해서 최소한 우리 금요일 강의를 6개월 이상 들은 엄마들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수학교실이나 영어교실에서 이제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아쉽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물리적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가지고 책 읽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또 책 읽기를 좋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평가받거나 판단받지 않는 어른들과 관계를 맺는 작업 이걸 하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책법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4명 또는 5명으로 팀을 만들어서
학년별로 이제 그 한 달 동안 할 책을 정해서 제가 발표하면 엄마들이 그 책을 사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읽혀주고 책을 들려서 저한테 보내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 거죠. 이런저런 뭐하고 노는지는 말을 못해요. 매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책을 가지고 이제 연극 연습도 하고요. 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던 걸 이제 표현해 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엄마가 화났어, 엄마가 화났어,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할 때는, 엄마가 화났을 때 네 기분은 어땠어? 이제 이런 아이들 속에 쌓여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이끌어내서 표현해 보게 하는 거죠. 그 표현하면 속상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일 이제 다르게, 어떤 때는 책을 가지고 그림책을 여기 있는 거 다 들고 와서 저 천장까지 책 탑 쌓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어떤 때는 책 돌리기도 하고, 책 돌리기 하니까 애들이 환장을 하고 덤비더라고. 책상에서 책 돌리기를 하는데, 이 확 돌리면 여러 바퀴 돌아가면 우승하는 거라. 우승하면 내가 상금 1,000원 준다 하니까 애들이 막 책을 꾸겨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요 팽이처럼 한쪽 부 면이 튀어나와야 되죠. 막 이래가 튀어나오면 많이 돌아가요. 이런 놀이도 하고.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엄마들이 이 좋은 어린이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가 무슨 엄청난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되고, 저하고 하면서 물론 아이들은 저하고 관계를 맺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결정적 시기에 사춘기나 이럴 때 이제 신뢰할 만한 어른이 있으면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더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는 목표가 뭔가 하면, 이 작업을 통해서 엄마들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집에서 책을 읽어주고, 어린이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빨리 전집 걷어치우고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 주변에 이렇게 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을 해요. 이건 이제 강의를 얼마나 들은지 상관없이 누구나 올 수 있죠.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게 책 읽기니까, 엄마들이 잘 몰라가지고 교원, 웅진, 몬테소리, 프레벨 쫓아다니지만, 이제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 등 뒤에 꽂혀있는 이 그림책들은요, 한 권 한 권이 다 정말 유명한 책들이에요. 유명하다고 해서 상업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죠.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제가 읽은 이 언젠가 너도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통 긴장하죠. 그리고 당장 오늘 일어나는 일, 오늘 해야 될 공부, 이런데 우리가 자꾸 주목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현실이 그렇고, 학교를 다니고 숙제해야 되고, 그죠?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꾸 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실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 있죠. 우리가 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낳고 너무 기뻤고, 그죠? 사랑스러워해서 오만, 그죠? 퍼포먼스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애들이 조금 자라고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가 주변이 휘둘려서 점점 우리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아이와 함께 정말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살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정말 내 소중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내가 겪었던 인생의 아쉬움을 이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죠. 그런데 세상은 험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속상하죠. 어떤 경우에 가면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막 애를 쫓아다니면서 케어하고 막 하죠. 어제도 어떤 엄마가, 다른 엄마가 저녁에 좀 어둑어둑한데 심부름을 슈퍼에 보내니까 7살짜리를 다른 한 엄마가 왜 얘를 슈퍼에 보내놓고 하면서 막 하더라고. 두 사람 다 마음은 같죠. 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를 보내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깊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슈퍼에 보내는 엄마는, 그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혼자라도 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쌓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자립심을 길러주고 싶고. 그러니까 형식은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 저 엄마 마음 이렇다, 뭐,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은 사실은 다 똑같거든요. 잡는 엄마나 방치하는 엄마나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특히 이 동네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그죠?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동네일수록 우리가 다른 영향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해야 될 표현 이런 걸 못하고 엉뚱한 공부 이야기하고 막 맨날 혼내고 잡고 막 이런 일이 많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그림책들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이를 위한 그림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림책 읽으면서 오늘 하루 숙제, 뭐 오늘 하루 뭐 진도 여기에 늘 이렇게 빠져있던 우리가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인생을 길게 보는 거죠. 이 책을 보면 그죠? 여백이 많잖아요. 여백.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전부 여백이에요, 여백. 한 줄 한 줄씩 밖에 없고. 이건 뭐예요? 저는 이 한쪽을 이렇게 넘기면서 자꾸 상념에 잠겨요. 여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또 되돌아보게 하고 이렇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안타깝게도 이 첫 페이지 막 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손가락 하나하나 입맞출 이런 건 저는 못 해봤어요. 엄마들이 하는 거죠, 이건. 그리고 뭐 흰눈이 오는 날 아이를 지켜들고 뭐 이것도 저는 못 해봤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애에 관심이 없었거든. 요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제가 좀 경험이 있어요. 요때부터. 아이들하고 어릴 때 왜 이렇게 나들이를 가거나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손을 꼭 잡고 쫄쫄쫄 따라오잖아요. 어떤 엄마 보면 막 애는 질질질 끌려오고 엄마는 성큼성큼 가고 막 안타까워 죽겠어. 아니 애 생각을 해도 좀 천천히 가고요. 가고 막 애가 엄마 손 들고 막 이렇게 팔 막 빠진다니까. 그죠? 좀 허리를 좀 꺾고 이렇게 좀 사실은 일상적으로는요 우리가 무릎을 꺾어야 돼. 아이 앞에서 집에서 늘 무릎을 꺾고 허리를 숙이고 그죠? 이 흔히 하는 말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해야 뭐가 보여요. 왜? 관점이라는 게 있죠. 비포인트. 이 우리 좁은 연구소지만 여기서 제가 이쪽을 보는 것하고요. 그쪽에서 이쪽을 보는 거와 완전히 느낌이 달라. 안 그래요? 어릴 때 살던 뭐 추억어린 그 고향 동네도 그렇고요. 어느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한 형제가 한 집에서 자랐어도 기억하고 있는 추억이 다 다르고 이렇죠.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이 없으면 하고 그렇게 아이 키우기를 시작했어요. 여러 번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결핍들 또 뭐 절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내가 겪었던 아버지의 부재를 겪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4살 때부터 내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제 그죠? 인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내 인생의 아쉬움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못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전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내가 중학교만 갔더라면 내가 막 포텐을 터뜨려가지고 막 서울대학교를 갔고 막 사법고시를 하고 막 이렇게 늘 생각했죠. 그래서 항상 내 아들에게는 처음에는 공부를 잘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에 한 맺혀져 저는 한 번도 책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금융고시 할 때도요. 공장 다니면서 금융고시 할 때도 형이 보다 그 골방 한 조그만 집에서 처박아 놓은 거 그거 이렇게 그냥 쓰레기처럼 주워다가 했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할 때, 이제, 주말만 되면, 휴일만 되면 이제 쉬잖아요. 쉬면 제가 시립도서관을 갔어요. 제가 살던 비산동 달동네에 이제 옆에 달성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대구 시립도서관 달성 분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싸니까, 그 입장료가 10원인가 이랬어요. 그 형이 보던, 그지? 수학책을 하나 들고 도서관에 가서 제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래도 이제 늘 독학을 하고 검정고시를 했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하겠는데, 어느 날 절벽에 부딪혔잖아요. 갑자기 수학책에 이런 기호가 떡 쓰여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그마라고 부르더라고, 나중에. 그리고 시그마 위에는 뭐, X는 뭐, 0부터 밑에는 팔자가 이렇게 누워있더라고. 나중에 그거 무한대라. 독학을 하는데 학원을 못 다니니까 수업 설명을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로봇 팔 같은 게 하나 딱 누워있고, 거기에 뭐, 이 팔자가 누워있고, 이거 미스프린트인가 이런 생각 들고요. 너무 막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대흥고등학교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흥고등학교 이쪽으로 이사 와 있죠. 그때 대흥고등학교가 시내에 있었다니까? 저기, 김대근 시내 하여튼 시내에 있었어요. 그 대흥고등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공부하러 늘 도서관에 많이 왔어. 그래서 대흥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딱 눈치를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수학에 정석을 펴놓고 있고, 가끔씩 애들이 걔한테 물으러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는 일부러 그 학생 옆에다 자리를 잡았어.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죠. 낚싯대를 들이우고. 애들이 와서 막 묻는데 이제 설명을 소곤소곤 하잖아요. 그럴 때 딱 보니까 이걸 시그마라고 읽는 거라. 아, 요게 시그마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불쌍하네. 그리고 좀 지나니까, 근데 시그마라고 읽을 수 있는데 밑에 누워있는 팔자 이걸 해결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팔자가 이거 나중에 무한대도 무한대. 또 좀 있으니까, 이 지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어. 누워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와, 이건 또 뭐지? 하면서. 또 그래가지고, 대공고등학교 학생 옆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엔테그랄 하는 거라. 그 두 기호 때문에 제가 수학 공부를 포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위에는 뭐, 0, 밑에는 이렇게 팔자 누워있고 이러니까, 이건 독학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검정고시 할 때 수학 점수가 형편없었어요. 과락만 면하면 되거든, 40점. 그리고 평균 60점 되면 검정고시 합격이에요. 저는 9과목,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주로 성적을 음악, 미술, 체육, 농업, 이 전부 암기 과목이죠. 이거 해가지고 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니. 그래서 저는 진짜 비참한 어린 시절 보냈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내가 이게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꿈속에도 들어가고 싶었다니까. 애가 가끔 자는 거 보면 아까 여기도 나오죠. 머리맡에 가서 애 잔자는가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우리 애가 그때 어릴 때 이상하게 식은땀을 많이 흘리더라고. 식은땀은 잠들고 나서 이제 불 끄고 나오죠. 좀 이따 다시 들어가면 이마에 식은땀이 소금 맺혀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그 옷장에 우리 와이프가 준비해 놓은 그 거즈 있죠. 거즈. 유아기에 쓰는 그 거즈, 하얀 거즈 들고 가서 항상 이마에 땀 닦아주고. 조금 있으면 잠꼬대를 해. 그러면 내가 막 꿈속에 뛰어가고 싶다니까. 이 약한 놈이 또 큰 놈한테 맞는구나 싶으니까. 정말 마음 깊이 내가 이 아이를 돕고 싶었어요. 근데 물론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공부도 잘 시킬 수 있고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와요. 내가 개입해도 안 되는 부분, 최선 다해도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간다든지 학교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친구들과 관계라든지 도저히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제 스승이 이제 강의를 계속 듣고 이랬으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기는 뭔가 하면 하면 된다는 사기예요. 영업의 세계 가면 다 이걸 가르쳐요. 보험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그죠? 그리고 또 자기 개발류의 서적들 보면 다 하면 된다, 노력하라, 뭐 이지랄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어떤 영역에서는요, 이거 안 되는 영역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스승이 그 하더라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그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다.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뭐, 우리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차에 받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두 눈이 실명하고 온몸이 마비 돼서 돌아가셨고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폐결핵 걸려서 돌아가셨고요. 내 동생도 작년에 암으로 죽었죠. 그 인생이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해요. 참 슬픈 일이지만 정말 애통할 일이지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깊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막 원통이 할 일이 아니고, 아, 인생이라서 이렇구나. 이게 깊이 내게 각인되지 않으면 늘 우리가 애통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러다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맛보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아이에게서 일어나는구나.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저처럼요 별나게 아이를 키운 아빠가 잘 없어요. 공부는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 시킬 수 있겠더라고. 제가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완전히 자기주도 학습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있잖아요. 아이를 깊이 사랑하는 것. 그죠? 아이가 아무 사고나 무탈하게 자라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릴 때 보니까 발바닥에 점이 요만한 게 있더라고. 새카만 점. 그거 보는데 우리 와이프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잘못하면 자라가지고 피부 안 된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래가 맨날 애 발바닥 점만 쳐다봤잖아. 근데 다 컸는데 점이 더 이상 안 커지더라고. 그건 괜찮지. 그러니까 이놈의 옆에 내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최악으로 생각하는 거야.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항상 최악을 말하죠. 어? 이렇게 될 수도 왜냐하면 자기들 책임을 안 져야 되니까 의사들은 수술하기 전에 수술 동의서 받을 때 최악의 사례까지 이야기를 하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린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 부모 마음이기도 하죠. 아이고, 그거 점 보고 항상 이거 피부 안 걸릴까봐 내가 벌벌 떨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없는 동안에 아이가 이 두 손가락 사이 여기를 칼로 베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엄마가 막 병원에 뛰가가 막 깁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 마데카솔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살이 더 돋아난 거지, 원래 살보다. 이거 알아요? 상처에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이 많이 바르면 이 정상적인 살보다 더 살이 더 생겨. 그래, 요 벌떡 튀어나와 있다니까. 그거 쳐다보면서도 늘 안쓰러워하고요. 이렇게 키웠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잖아요. 어릴 때 특히.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슈퍼에 처음 보낼 때, 이제 혼자 슈퍼 다니는 이제 이렇게 그걸 배워야 하니까 제가 간단한 심부름을 시켜서 30m 떨어진 곳에 슈퍼가 있었는데 돈을 들려서 이제 1,000원짜리 돈을 들려서 슈퍼에 보내면서 애가 대문을 열고 나가는데 제가 우리 단독주택 살았거든요. 창문을 열고 계속 그 소방도를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 애가 4살인가 5살 됐는데 그 30m 떨어진 슈퍼를 가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스파이더맨처럼 그 도로와 도로 사이 주차가 돼 있고 주차된 차와 벽 사이를 그죠? 소방도로의 그 건물과 이 주차된 차 사이에 그 좁은 통로 있잖아요. 거기를 스파이더맨처럼 여기 납작 붙어가지고 이제 왜 길로 나가서 차에 이제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붙어가지고 차와 차 사이로 싹 빠져나가지고 30m 있는 슈퍼 가가지고 슈퍼 들어가가지고 또 한 10분 있어도 안 나오더라고.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창문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이랬거든요. 그 10분 있으니까 나오대?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 다시 그렇게 조심해서 돌아온, 우리 아이 4살, 5살 때 처음, 한림출판에서 나온 그림책,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 그 생각이 나요. 그 책을 읽어주면서 막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고, 우리 아이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진짜 좋은 그림책을 만나면요, 우리도 치유되고 위로받고 이러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죠. 근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큰 좌절도 경험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좌절. 친구들과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우리 애도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친구들에게 조언을 한마디씩 쓰라고 이렇게 A4 용지를 쭉 나눠주더라고. 거기 쭉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충고를 다 썼어요. 근데 딱 집에 갖고 와서 읽어보니까 절반은 잘난 척 하지 말라고요. 절반은 6학년 돼서도 1등 하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예? 잘난 척 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 애가 어리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선생님이 손들락 하면 다 드는 거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잘난 척 한다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는 또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모르는 게 없었고 사실. 5학년 때 벌써 6학년들하고 독서 퀴즈대가 다 물리치고 5학년 때 우승하고 이랬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 고쳐야 된다고 다 말하더라고. 근데 저는 우리 스승한테 배웠죠. 애의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키워주면 애들이 생명이 자라서 부정적인 것이 없어진다. 근데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다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다칠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다고 했죠. 신실한 농부가 밭에 좋은 것을 뿌렸어요. 밀을 뿌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벼를 심었는데 피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막 주인한테 묻는 거예요. 가라지, 우리가 안 뿌린 가라지가 납니다. 저거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그때 지혜로운 주인이 하는 말이 가라지하고 피하고 똑같이 생겼죠. 벼하고 피하고. 모내기 해보면요. 피하고 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가라지하고 밀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노인이 하는 말, 지혜로운 농부가 하는 말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그죠? 밀까지 다친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 되면 구분이 생긴다는 거야. 그죠? 우리 아이들도 꼭 이런 식이죠. 저는 이제 제 스승에서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애가 배우더라고. 친구들이 잘난 척 한다고 늘 뭐라 하고 하니까 중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친구들이 손 드는 데는 절대 손 안 들어. 선생님이 발표시켜도. 다른 친구들이 어려서 손 못 들 때 살그머니 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횟수 조절한 거, 발표 횟수 조절. 어떤 애들은 발표 너무 안 한다고 또 엄마들이 공개 수업 가가지고 막 울면서 또 저한테 찾아오고 막 이러던데. 우리는 발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타졌어. 근데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기다려주면 배우는 거라.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가 나가서 지가 알아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고 싶으니까 집에서 우리가 먼저 잡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존감을 잃는 거라. 가장 자기가 지지받아야 될 부모가, 엄마가 가장 먼저 자존감을 낮춰요. 왜? 나가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봐, 또는 어른들, 아파트 어른들 사이에서 욕먹을까봐 우리가 먼저 교정하죠. 우리가 욕먹기 싫어서 애를 그렇게 자꾸 손대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명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아이가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정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존감 안 잃어요. 근데 애들 자존감 주로 어디서 잃는가? 우리한테서 잃어, 우리한테서. 우리가 맨날 윽박 지르고 이 바보 아이각하고 막. 요즘 제가 우리 수학교에서 애들한테 하도 바보 아이각하니까 애들이 막 단체로 저한테 덤비고 있어요. 선생님 제발 그런 욕 좀 하지 마요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엄마들한테 강의하는 거하고 다르게 수학교에서 했어요. 말과 삶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반성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좋은 말만 하려고. 근데 하여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교정돼요. 생명이 자라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발표하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친구도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어떤지 알아요? 우리 애가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전국에서 올라온 애들끼리 친해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 투어를 하는 거라 각자 친구 집에. 광주에 있는 어떤 친구 집에 갔더니 그 광주에 있는 부모님이 우리 애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너는 어린 왕자 같다, 이 큰놈. 이미지가. 항상 이렇게 우리 애 얼굴 모르지? 항상 애가 진짜 어린 왕자 같아요. 밝고 일단. 인상 좋고 이러니까. 누구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제가 애를 키우면서 항상 한마디, 너는 절대로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스승한테 배운 대로 항상 내 성질대로 하다 우리가 적을 만들죠. 한 사람이라도 내 적이 생기면 인생 피곤해져요. 아파도 같은 나이인데 적이 하나 있어봐. 꼴보기 옆에 있는 하나 있어봐요. 엘리베이터 타는 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알아? 고통스럽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원수가 저 북한에 있는 게 아니야. 알아요?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시어머니. 아니면 남편. 애들. 그렇죠? 생각 잘못하면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이겨내고 잘한다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절망을 경험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지가 원해서 갔어요. 이 진짜 아빠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얘가 이제 지가 해경에 지원했잖아요. 해경에서 훈련을 받고, 진해 해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해경끼리 따로 받는 경찰 학교가 있어요. 해양경찰 학교.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성적이 좋으면 자기가 원하는 데 배치를 받아. 그래서 저는 집 가까운 포항해경에 지원하라고 했어요. 포항해양경찰서. 근데 임마에게 아빠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서울에 가까운 데 지원한 거라. 왜냐면 서울에 놀러 가야 되니까. 지금 다니는 학교도 거기 있고 친구들 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지원한 게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잖아요. 근데 거기 가자마자 첫째 날부터 구타를 당해가지고 간지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살려달라고. 얘가 막 놀라고 막 이등병이 세수도 못하고 조그만 배에 탔는데 배에 전경이 3명밖에 없어. 직원들은 낮에 근무하고요. 해양경찰 직원들은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 안에는 3명밖에 없어. 조그만 경비정에. 그러면 그 3명 중에 제일 고참이 애를 맨날 구타하고 막 이래가지고 애가 놀래가지고요. 3일째 되는 날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하고 끊더라고. 근데 일주일째 되는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아빠 어떻게 좀 해줘 하면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새벽 6시 반에 카톡이 왔어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동시에. 일마가 새벽 6시 반에 카톡할 놈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고 카톡 온 줄 알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온 거라. 아이고 같은 내용도요. 어떤 상황에서 받는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는 그 카톡을 받는데 막 마음이 막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새벽 6시 반에 이제 그 해경들은 배에서 밥을 쫄뱅이 하거든. 제일 쫄뱅이. 밥하러 일어난 거라. 배는 늘 물에 떠 있죠. 멀미해요. 멀미에 시달리면서 조용히 앉은 상태로 고참들과 직원들 밥을 해야 돼요. 근데 맨날 구타를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가 너무 지가 막막하니까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이렇게 6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밥하러 연락했지. 아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틀 후에 진짜 다시 비상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어떻게 좀 신고해봐 하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주더라고. 이게 무슨 전화번호인데 하니까 자기가 해양경찰에 있을 때 교육받을 때 해양경찰 그 본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교육을 나왔대요. 그 학생들에게 그 신병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혹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이 전화로 자기한테 도움을 청해라 하면서 전화번호를 칠판에 하나 적어줬대. 우리가 그걸 이제 자기 그 교재에 적어 놓은 거죠. 정말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 전화번호를 저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금요일 밤에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우리 와이프 학교에 바로 그 학교 못 간다고 연가 내고 둘이 새벽에 차를 타고 완전히 내 정신이 나갔어요. 그때 우리 제 강의를 듣던 엄마들하고 그날 토요일 날 가을 운동회를 하는 날이거든. 가창초등학교에 가을 운동회를 예약해놨어요. 근데 급히 내가 효성타운에 있는 모기님 집에 가서 이제
가을 운동에 필요한 물품 내 차에 실리는 걸 전달하고, 운동에 너끼리 알아서 좀 하락하고, 저는 막 정신 나간 상태로 차를 밟아가지고 평택해양경찰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는 길에 아까 우리 아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타고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해양경찰청 본청에 있는 그 정경관리계장이더라고. 무궁화 세계인가 제일 그 정경을 관리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했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다행히 그걸 좋게 받고, 아버님 자기한테 전화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안 알리고 인터넷에 막 알리거나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정경의 이미지도, 해경의 이미지도 떨어뜨리고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아버님 정말 전화 잘하셨다고 안심하시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 본청에서 서울 평택해양경찰서 전화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택해양경찰서가 서장도 출근하고 막 토요일인데 본청에서 막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제가 막 가고 있는데 평택해양경찰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지금 오셔도 아드님 못 만납니다 하면서. 왜요? 하니까 서해 바닷가에 지금 작전 나갔습니다 이 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지금 미쳤나 하면서, 지금 우리 애 죽게 생겼는데 너가 작전을 나간다고 이 미친놈들아 하면서 내가 울면서 막 내가 거기서 고함을 질렀죠. 시끄럽다 하면서 나는 간다 하면서, 너 내 아들 내 눈앞에 안 데리고 오면 각오하라 하면서 내가 막 하여튼 미친놈처럼 내가 전화통에다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이제 4시간을 달려가지고 현장에 도착했잖아요. 경찰서 가니까 주차장에 차 세우는데 벌써 경찰서장하고 앞에 다 나와서 나를 배웅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내 무시할까 싶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바바리 코트 입고 그때 선글라스 끼고 저것들이 촌에서 올라온다고 무시할까 싶어가지고 어찌하든지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경찰서 들어가면서 경찰서장실까지 가면서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갔어요. 내가 안 벗고. 그리고 경찰서장하고 면담하는데 이제 빨리 우리 아들 데리고 오라고 막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들이 장난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그 서해 바다에 출동한 배를 돌렸어. 배를 돌리면서부터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그때부터 우리 애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배의 함장이 이제 다른 지휘관에게 애를 주고, 다른 지휘관이 또 애를 받아서 경찰서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애를 좀 우선 달래자고 이제 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 3명이 가족이 앉았어요. 얘가 우리를 보자마자 막 울더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왜 우노하니까 엄마 아빠 불효를 저질러서 미안해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누가 네 보고 불효를 저질렀다고 하더냐 하니까 지금까지 배에서부터 오는 모든 지휘관들이 다 불효를 저질렀다 한다는 거야. 이거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해결해 줄 텐데 왜 부모님한테 이야기해가 이를 시끄럽게 만드는, 전부 이런 식이죠. 이 미친놈들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꼭 안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거 진짜잖아요. 뭐 크면서 오만 일이 다 안 있었겠어요. 말대꾸도 하고 뭐 찌르고 싸우고 많은 일이 있었죠.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잖아요. 4살 때부터 직접 키웠어요. 한 번도 아이가 우리에게 불효를 한 적이 없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잘 자랐죠.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진심이죠. 우리 정작 어떤 상황이 딱 오면요, 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너는 한 번도 아빠에게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다. 내가 너를 키워봐서 잘 알지 않냐. 오히려 네가 어려움에 처해서 아빠한테 도움을 청해서 아빠는 너무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안 그래도 군대 가서 궁금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네가 연락해줘서 아빠가 와서 네 얼굴을 보니까 아빠가 너무 안심이 된다. 애가 새카마 해가지고요. 이제 이병이 세수도 못하고 있잖아요. 배에 물도 없잖아요. 세수도 못해. 일주일도 세수 못하게 새카마 애가, 그 잘생긴 애가 하얀 애가 까맣게 돼가지고 완전 거지처럼 돼 있더라고. 제가 그렇게 딱 말하니까 애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그래 뭐 이렇게 안부 묻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무슨 일이었노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애가 또 뭐 대화하다가 갑자기 또
막 우는 거라. 이번에 왜 우노 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내 바로 애를 위로했잖아요. 네가 나약한 게 아니라 그 새끼가 너무 강한 거다 하면서. 그리고 설령 네가 나약하더라도 그건 네 탓이 아니고 엄마 아빠 유전자 탓이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애가 또 눈물 딱 그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저도 제 스스로부터 늘 이런 사람을 살리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내 생명이 되어 있다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 말이 나와요.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만약에 제가 옛날 저 같았으면 야 이 새끼야 군대 생활 니만 하나 해병대 공수 간 놈도 다 견딘다. 니는 꼴난 해경 가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외박도 나고 이런 놈이 이것도 못 참나. 이렇게 말하면 아는 자살하는 거라 이제. 군대 가서 그래서 자살하는 애들 많아요.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연약하게 태어난 게 지 잘못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전혀 제게 어떤 기준이 없었죠.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않고. 정말 아이만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눈물을 그치더라고.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빠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경찰서장한테 가서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규정이 없는 거지만 아이를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외박 나와서 내가 아이를 대구에서 데리고 있고 평택에서 다시 대구로 데리고 왔어요. 안정시키려고. 하룻밤 우리 집에서 재우고요. 그 중간에 이제 평택해양경찰서 측하고 계속 전화로 계속 협상하고 이 아이가 안전해질 때까지 난 아이를 못 돌려보낸다.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더라고. 가해자를 다른 데로 보내라 일단. 그래가지고 그놈 우리 아이 때리던 놈은 제주해양경찰로 갔어요. 이런 많은 일이 있어요. 이건 뭐 또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그 후로도 많은 또 일이 있었겠죠.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돼가지고 정경들 사이에서는 고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찍히게 돼요. 근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그 후에도 있었지만 이걸 다 이겨냈어요. 저는 아이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서해에 뛰어내리면 실종이라 그럼 끝이라. 그게 늘 불안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이에게 용기가 되도록 제가 늘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제가 우리 아이한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그죠? 살아난 거죠. 힘을 그죠? 공급받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그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전역했잖아요. 전역하는 날 애가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자기가 생활할 방을 부동산을 찾아가서 얻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어떤 데는 뭐 수학을 많이 틀려가 내한테 혼나기도 하고 영업 집중 듣기 안 해놓고 했다고 사기 쳐가지고 또 혼난 날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아이들보다 훨씬 더 그런 날이 많겠죠. 그러나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루 빠져도 괜찮아요. 수학 공부 하루 안 해도 꾸준히 하잖아요.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다 지나가고 얼마나 아이들이 이제 훌륭하고 건강하게 자랐는지.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취직을 하겠다고 지가 자소서를 쓰고 아빠 보고 첨삭을 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오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지 증명사진을 하나 보내왔더라고. 우리 가족 카톡방에. 무슨 사진이고 하니까 월요일날 전 일본 공수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자기가 35,000원짜리 넥타이를 샀다는 거예요. 그 넥타이를 메고 사진을 찍어서 엄마 아빠한테 보냈어요. 제가 누구한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자랐다고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다들 이렇게 잘하거든요. 뭐 우리 애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지만 다들 이렇게 잘한다고 우리 애 자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말하죠. 우리 연구소 카톡방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점을 얼마든지 자랑하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하는 자랑을 내가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걸 동네 엄마들한테 자랑하면 안 돼, 찍혀. 학반 엄마들한테도 눈치를 봐야지. 자랑이라는 거 이거 아무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자기 아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얼마든지 축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인생에 여유가 없으면요, 남 자랑을 들으면 꼴 보기 싫다니까. 속상하고. 저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이 자랑스럽거든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건강하게, 그죠? 벌써 26 청년이 돼가지고 월요일날 면접 보러 갔는데 내가 마음으로 정말, 그죠? 장하다. 어였는데 카톡방에 정말 장하다 했어요. 네가 이제 네 할 일을 척척 알아서 하는구나. 정말 장하구나. 저는 26이지만 항상 아이가 4살, 5살처럼 보여요. 그 큰 놈을, 이제 저보다 더 큰 놈을 대구만 내려오면 내가 꼭 앉아요. 지난 주말에 내려왔다 했죠. 내려오면 별거 없어요. 엄마들은 뭐 명예하고 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개사코 뭐. 별거 없어요. 지는 지 할 일하고 나는 내 할 일하고. 지는 지방에서 노트북으로 뭐 자소서 쓰고요. 뭐. 몇 마디 안 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묻고 대화하고 하지만 다 큰 놈이 뭐 하겠어요. 근데 처음 만나면 이제 꼭 안고 2달 동안 잘 지냈나 하고 아픈데 없나 하고 우리 아들 장하다 하고 항상 빤스바람으로 돌아다니는 놈 등 두드리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기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이들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요, 안고 싶어도 못 안아. 기숙사 있는 학교 가보면요, 어떤 독한 엄마들은 고등학교 기숙사 있는데 보낸다 하더라고. 저는 결사 반대예요. 뭐 공부자리가 어디 뭐 포상고등학교 기숙사, 뭐 대구과고 기숙사, 외고 기숙사 지랄하고 있다 해라. 이 소중한 아이가 내가 안고 어깨를 두드리고, 그죠? 여러분들이 아이들 밥 차려주고요, 밥 해주고 이럴 시간 얼마 없어요. 시간이 조금 늦으면 이제 밥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엄마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토요일마다가 아니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애 방도 청소해주고 가는데 저는 이상하게 바빠서 못 가요. 그리고 아빠 가면 부담이 될까 싶어서 지가 필요할 때 아빠를 찾으라고 그래도 편한 엄마를 보내줘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으라고 할 수만 있으면 아이한테 갈 때 엄마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고 또 자기들 인생을 살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이러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예요.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참 장하다. 너희가 잘 자라서 시집을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는구나. 참 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것에 덮여 있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 표현이 안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아,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많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주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것에 목매달고, 거짓말 한번 했다고 바늘 소독 된다고 니 거짓말 하면 안 돼 하고 파출소 데리고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아빠 그러더라고. 어디서 그죠? 물건 훔쳤다고 파출소 직접 데리고 가요, 아빠가. 그러면 애들 큰 충격을 받죠. 애들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버릇 고치겠다고 파출소 데리고 가는 바람에 애가 정신병 걸려.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라. 부모는 버릇 고친다고 겁준다고 한 거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죠. 몇 살이 되면 거짓말 해요. 몇 살이 되면 남의 물건에 손대요. 몇 살이 되면 수학에서 답지 다 뺏겨요. 제가 미리 말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수학에 대해 부담을 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답지를 뺏기게 돼 있어요. 엄마가 답지 숨겨도 어디서 찾아서 뺏겨요. 그때 되면 또 저한테 울면서 쫓아온다. 저놈이 이럴 줄 몰랐어요 하면서 답지를 뺏겼어요 하면서. 미리 제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도 답지를 뺏겼습니다. 왜?
부담은 주고 부모님은 집에 없고 이러면 당연히 유혹이 생기죠. 빨리 하고 놀고 싶으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분명히 10년 전에도 강의 때 이 말 했어요. 우리 아들도 문제해결 기자회 하면서 아빠 몰래 답지를 뺏겼다. 이상하게 오답이 안 나오고 줄줄줄 다 맞기를. 근데 그때 제 강의를 듣던 엄마가 이걸 무시하고 안 듣더라고.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라.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엄마가요, 울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 둘째 아들이 답지 뺏겼다고 막 울면서 내가 5년 전에 강의했잖아 하니까 못 들었대. 자,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친구들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뭐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죠?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이렇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아이를 더 성숙하게 할 것이고 생명이 자라게 해서 지금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잘 안 씻죠? 양치 잘 안 하죠? 이런 놈들도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되면요, 목욕탕 들어가 1시간 동안 안 나와. 우리 아이는 가위도 사더라고, 가위.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지 머리를 지가 시야기를 해요. 잘라서 단정하게. 그런다고 1시간씩 목욕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양치 안 하고 뭐 아무 염려할 거 없고. 그러니까 그죠? 길게 인생을 길게 보고 아이들의 성장을 길게 보고 담대하게, 그죠?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드러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애처럼 지가 알아서 이제 취직하겠다고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 기업에 막. 생전에 일본어 안 하는 놈이 일본 기업에 가겠다고 일본어 공부를 자발적으로 막 하고 있어요. 언젠간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서 우리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